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기분 좋은 금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반대 매매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기엔 이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현재 증시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2.49% 오른 2,3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6,541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도 6거래일 만에 사자 전환에 지금 현재 시장 상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붉게 물들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지만 기관사 자세에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만 하락하고 있고 지금 모두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LG화학이 하락한 사이에 네이버가 시총 상위 6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는데요. 네이버 외에도 인터넷 대표주들 약진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 이틀 연속 기아에 밀려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다시 10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4.91% 상승한 7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147억 원, 외국인은 3,599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LNF 어제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나란히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7,900원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역시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6,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저점을 좀 경신을 해왔었는데 네. 그래도 주말은 좀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월 의장이 또 하원에서는 약간 또 다른 태도를 보여줬어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만 우리나라를 놓고 볼게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신용의 물량 같은 경우가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고요.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장 전에 그 매도가 제시가 되고 시초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게 되는데 실제 하한가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가 기준으로 체결이 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예상 지수를 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지수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시작 지수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즉, 그 시장이 시작되는 그 반대매매 물량 같은 경우를 1차로 뭐 매수로 흡수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간대 즉 장 초반 30분 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대비해서 강했거든요. 시가가 한 0.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이게 바로 1%대로 상승을 했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1%대에서 하락을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전에는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보면은 낙폭과대주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낙폭과대,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수급이 비어 있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낙폭에 대한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특징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 그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신용에 대한 잔고, 지금 잔고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한 10조 3천억 원 정도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8조 9천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각각 뭐 9조 8조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신용 기준으로 해서는 그 단기 바닥의 징후인데 이게 이제 부합하는 수치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통상 그 외국인 기준 2천억 원 정도의 매수가 종가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게 단기 바닥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요소도 부합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수에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샀어야 돼요. 못 샀으면 이 지수에 사는 건 아니고 지금 단기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고 그 매수 대응 같은 경우도 그냥 조정이 나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추이를 장 초반 30분 이후부터 보면서 진입을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일단 어제도 이성웅 이사님이 낙폭 과대주들을 먼저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 부분도 역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제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을 결국에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1,300원 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경제 위기의 시그널들이 이렇게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글로벌 연쇄 금융 타격에 지금 우리 정부가 좀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증시에 미치는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환율이 1,3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시스템 리스크, 뭐 금융 측면에서 발생할 리스크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의 측면에서 발생할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환율이 그 환율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는 그러한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뚜렷하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지표는 아직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금리 인상 단계 그리고 그 금리 인상 단계에서 원자재의 변화, 그다음에 물가 지표의 상승 뭐 이러한 국면이 계속됐었는데 저희가 물가 지표가 상승이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이 물가 지표가 상승된 요인이 그 쉽게 보자면 유가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예,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게 원자재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환율도 변동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금 가격까지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침체라는 국면의 교집합이 그 완성이 되게 되는데 아직 원자재 측면, 그다음에 환율 측면에서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 측면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 침체의 가능성을 주가라든지 환율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1,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측면에서 환율 변하다 보니 뭐 개입에 대한 측면을 또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 환율은 그 개입의 요소를 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그 방향이 잡히지는 않아요. 아마 또 다른 플랜을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시장의 바닥 이후의 반등이 한미 통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환율이 뭐 1,350원, 60원 이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카드도 뭐 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환율의 한 요소만 놓고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정부 개입을 했을 때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은데 이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요인 반영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부의 다음 스텝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시장의 하락이 여기에서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정부의 개입 트리거나 그런 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그 개입이라는 측면이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구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환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 수급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투기적인 요소라든지 그 부분이 함께 더해져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은 개입을 하더라도 되려 역효과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역효과라는 점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그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입이라는 점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 점을 보면서 환율을 대입해서 보시면 조금 주식시장에 더 가깝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MSCI 선진지수의 네. 편입 실패였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시장 상황을 먼저 같이 좀 둘러봤는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긴 했었습니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편입 실패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기존의 편입 시도를 했을 때 쟁점이 그 환율 시장이 24시간 열릴 수 있냐. 그 24시간이란 게 저희가 통상 그 개장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은 개장과 개장 후 측면이 있는데 그 환율은 이제 본 시장이랑 역외 시장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 타 국가 같은 경우는 24시간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요소를 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 비중 자체를 50%로 제한을 해놨어요. 이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제한을 둔 점,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지금 뭐 부정적인 요소가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MSCI의 지수 편입 기준으로는 뭐 경제 발전, 시장 규모 접근성, 뭐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인, 그러니까 환율 시장, 그다음에 뭐 종목 같은 경우에 그 50% 비중 그 부분이 시장 접근성 뭐 이 부분에 영향이 있다 보니 뭐 미부합이 되면서 뭐 한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좀 후보 편입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참 아쉽습니다. 선진 지수라고 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에서부터 약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이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꾀해왔습니다. 저도 이걸 좀 얼마나 오래됐는지 찾아봤더니 거의 한 2008년부터 시도를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요건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렇게 편입을 시도를 한다라는 건 뭔가 기대되는 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대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수 편입의 측면, 그러니까 해외의 특정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추종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국부 펀드라든지 그 자금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그 시장에 유입되지 않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그 규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18조에서 6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 지수로 승격 시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그 자금의 성격, 매수 성격, 시장의 지수를 대입해 보면은 다시금 뭐 3,000선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국가에서도 그러한 측면의 긍정을 놓고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흥국 자금 이탈, 또 외환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선진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썩 좋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신흥국 지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비중이 한 12%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비중이 약 1.5%를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신흥국 지수에 있다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다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선진국 추종 지수에 자금들이 매수가 되게 되는데 이 비율을 따져 봤을 때 그 매도를 하는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렇다 보니 되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순간적으로 이게 그 수급이 비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뀔 수 있겠죠.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 또 자금이 더 크게 파이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긍정적인 측면만 보자면 이 지수 편입 같은 경우가 선진국이란 뭐 이름이 붙는 측면만,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만 이렇게 보자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실체를 대입해서 보면은 수급만 놓고 보자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환시장의 특성상 조금 뭐 수출의 주도, 이 산업의 구조가 있다 보니 24시간 환시장을 열어놓게 되면은 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수급과 그 환율 시장의 특성, 그 측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네. 얻는 게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네네. 오히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기준 자체도 네. 또 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MSCI와 더불어서 세계 양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다우존스, S&P 등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아직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진국으로 보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기준에 따라서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MSCI의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요인, 뭐 경제 발전, 시장 규모, 접근성 이러한 요인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러한 기관은 조금 더 간소화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거든요. 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DP라든지 그 요소를 함께 그 가중점을 주면서 이 시장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각 그런 주체별로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조금 이 변동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작정 뭐 선진국의 편입을 고려를 하기보다 내적으로 지금 뭐 시장의 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뭐 MSCI라든지 그 부분의 편입을 고려하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좀 다행인 건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연저점을 경신을 하다가 지금 오늘은 시장이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인데 이사님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라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만약에 매크로 변수가 또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그 타이밍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 또 특징주 내일장에서 만나게 될 특징주 함께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시장도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그래도 시장 개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이 반대 매매도 역대급에 이를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연구원님 보시기에 시장 어땠었는지 시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은 한마디로도 부족하죠. 6월 13일부터 거의 2주 동안 쏟아져 내리기만 하던 시장이었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좀 횡보세를 보인 와중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쏟아지기만 했는데요. 이 일방적인 어떤 낙폭의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반대매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대의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보면은 이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300억짜리 이제 물량이 매일 나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반대매매 물량이라는 거는 시장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수나 이제 신용을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이 주가의 변동이 조금 폭이 강해지면 이 거래일 안에 그 담보금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채워놨을 시에 증권사에서 시장가로 체결을 해버립니다. 모든 주가는 시장가로 매수나 시장가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과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 정도까지의 과대 낙폭을 보였던 이유는 반대매매 물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 반대매매 신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상승장일 때는 이 상승에 좀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시장에 탄력을 넣어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이제 시장이 반대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 낙폭을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반대매매 물량이 채우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물량은 거의 개인의 이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CFD나 대부분의 파생 상품이나 어떤 이 펀드 자체가 외인으로 집계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물량은 외인의 매도세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아니 외인이 왜 이렇게 팔아 제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주간 내내 개인만 팔진 않았으니까요. 개인이 받쳐준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2300선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결국에
외인,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집계된 개인의 반대매매 물량이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반대매매 물량은 우리가 체킹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고요. 이 신용잔고 비율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CFD나 여러 가지 장외 파생 상품으로 인한 반대매매 물량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제 19년도쯤만 해도 8천억 규모였습니다. CFD라는 펀드가 이제 외인으로 집계되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상품이 8천억 규모였는데 3년 만에 8배로 커지는 기염을 토했어요. 근데 그 8배도 우리가 확실히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매매 물량의 시장 규모가 정말 다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일각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전망이 이 정도면 2주 정도면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것이 다 나왔다. 이제부터 기관이 매수할 시점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는 지금의 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제 와야 될 시점이다. 그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술적 반등이 코스피 2,500선까지는 충분히 와줘야 되거든요. 모든 주가, 모든 지수는 상승만 할 수 없고 하락만 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하락하기 마련이고요. 상승을 하면서도 이제 조정이 오면서 상승하기 마련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충분히 반등 구간의 다음 주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시장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충분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락세, 낙폭, 과대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오늘의 장세가 1일 천하로 끝날지 다음 주에 반등세를 보일지는 오늘 미증시와 또 다음 주 결국엔 개장을 해봐야 알겠죠. 오늘 그래도 간만에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아서 저는 기쁩니다. 시황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네요. 자, 오늘 딱 캠포인트 살짝 훑고 지나갈게요. 요즘 2주 동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이슈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주도 섹터도 없죠. 주도 섹터도 없고 우리가 떠들 만한 이슈도 사실 없습니다. 왜? 식량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무슨 GS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만 이제 강세를 보이고 뭐 가만히 있다가 로봇이나 원전이 이제 꿈틀거리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의 좀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급 쏠림 현상만 보였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나 반등 장이었는데도 역시 가스 쪽 이제 뭐 대성에너지, GSE, SK가스, BHI 등등의 도시가스 섹터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이제 특징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섹터들이 조금 이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디지털 화폐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디지털 달러 이제 발행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는 발언을 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CBDC는 작년에도 뜨거웠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실제 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디지털 화폐도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는 항상 방송에서 할 때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시황과 키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좀 말할 거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천연가스 여전히 또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등 지금 EU의 대규모 지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플랫폼 업계 최대의 고민거리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 대신에 자율 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인터넷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K가스,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공개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한국전자금융, 네이버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우크라이나 재건, 디지털 화폐, 인터넷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관련 특징주로는 현대 에버다임, 한국전자금융, 네이버 들고 오셨네요. 우선 현대 에버다임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현대 에버다임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은 저는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테마주 쪽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중소형주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량과 가스 쪽은 사실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이슈를 받아왔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시세 분출은 이제는 힘이 조금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 에버다임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차트 자리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 이제 계열이죠. 대기업 그 계열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건설 중장비, 그다음에 소방차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은 결국에는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제 양상이 바뀌면서 장기화되는 전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어떻죠? 전 세계 식량난이 엄청나게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식량난이 1년짜리가 아니라 2년, 3년이 될 거라는 공포감에 지금 이 재건 관련주에 수급이 몰린다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식량난을 해소를 해야 인플레이션을 이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 특히 서방 국가들이 총대를 메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이제 12조라는 뚜렷한 금액의 지원 발표를 하고 이미 했죠, 전에. 이미 그 한 것을 실제로 이제 좀 재건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실제 재건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을 해주는 걸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건설 기계 쪽에, 특히 중장비 쪽으로 조금 살펴보자라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내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나 테마주는 섹터별 순환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시세 분출, 두 번의 시세 분출이 나왔다고 해서 연속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종목은 이제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 2군 종목을 찾아봐야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저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 주도 결국엔 매크로 이슈로 돌아가는 이 악재 속으로, 악재가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정장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 특징주로 한국전자금융 뽑아주셨는데, 한국전자금융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한국전자금융은 스톱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CBDC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화폐가 작년부터 뜨거웠던 이유는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화폐, 디지털 화폐를 이제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선두주자는 중국이죠. 파월 의장이 지금 이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 이미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제 올해 초인가요? 동계올림픽 때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라도 사용을 하면서 먼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조금 경험을 쌓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CBDC도 각국의 CBDC가 발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눈앞에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시권에 들어올 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스탑이라고 한 이유는 결국엔 CBDC는 발행을 할 것이고, 그게 굉장히 큰 시세 분출과 증시의 활력을 불어들일 수 있는 재료는 맞으나, 지금 이걸로 이 CBDC라는 재료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글쎄요. 지금 우리가 반등하는 확실한 반등장이 아닌 데서 이 멀리 있는 CBDC를 갖고 공략을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스탑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CBDC의 대장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전자금융이 그나마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CBDC 관련주들이 다들 이제 엄청난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낙폭을 키워가면서 시총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CBDC 관련주들이 시총이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전자금융은 그래도 지금 시총을 1,5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도. 그래서 이 종목이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CBDC가 만약에 오늘 호재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호재가 이어진다면 한국전자금융을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도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 특징주 네이버 뽑아주셨는데 네이버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았죠.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칼을 빼들고 대기업 규제가 들어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가 그 이제 임원진의 이제 주식 블록딜 이 매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낙폭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대표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고라고 한 이유를요. 단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이제 반등할 겁니다가 아니고 이제 이 발언을 시작으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만큼 낙폭을 키워왔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저항받을 만큼의 아주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이버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장을 움직일 특징주 또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감까지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36% 상승한 2,36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선 기관만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오늘 6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지만 그래도 매도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연일 신저가 경신하던 삼성전자 오늘은 58,000원 선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91,000원 선 회복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74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3,79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잡히고 있는데 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급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LNF는 8%대 상승하면서 23만 5,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67,9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반등도 눈에 띕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연일 힘든 모습 보여주던 시장, 그래도 금요일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오늘 장 특징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오랜만에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5%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여서 뭐 여러분들, 좀 안도의 한숨은 좀 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근데 아마 기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6월 달서부터 해서,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떨어진 폭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30% 정도가 빠졌어요. 거의 다 30%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40% 빠진 애들도 있어요. 30%가 빠졌는데 오늘이 2월 24일이니까 거의 3주 만에 30%가 다 빠졌습니다. 그냥 다 아무거나 종목도 찍어보면 대충 다 30%씩 빠졌는데, 근데 오늘 종목들 많이 반등 나온 애들은 뭐 10% 이상 반등 준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5%. 근데 그 와중에 2%, 1% 반등 준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상실감이 많이 크실 텐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0% 깨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5%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손실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하시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이 5%, 7% 수익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많이 났다가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그닥 그렇게 기분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 빠질까봐 이제 걱정들도 심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바닥인가 싶어서 물타기를 이제 해야 되나, 내지는 물타기를 하려고들 많이들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의 반등이 그러면 진짜 반등이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 가짜 바닥이에요. 진짜 바닥은 아닙니다. 코스피 일단은 보면, 코스피 흐름을 보면 쭉 빠져 있다가 오늘 반등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닥이 더 많이 움직였죠. 더 많이 빠져서 그래요. 반등은 줬는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해지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수급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장이 된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뇌동매매 휩싸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좀 덜 깨질 것들이 이제 많이 깨질 수 있는 장으로 이제 변모가 된 거고, 이 시장은 그대로 들어주면서 상승장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승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실전 매매 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장은 매매를 해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 방송에서 이제는 매매를 해도 좋은데, 근데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니고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초보자들의 영역이 나오려면 지금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봉이 좀 몇 개를 더 보여주고 나서 어느 안전한 좀 바닥에 지지를 좀 만들어 놓고 움직였을 때나 다음 주에서 초보자들이 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찾아오게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냥 도로 월화 타임에 또 도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빼진다 그래서 저점이 안 깨지면은 다시 매수 타임을 다시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찾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고, 초보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반등 타이밍이 뭐 몇 주가 진행이 되든, 우리 지난번에 5월 달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겠지만 반등을 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자, 그리고 여기 3월 달에서 반등 줬죠. 그래서 4월 달 들어서 박살났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등 주고 박살나고, 반등 주고 박살나고, 반등 주고 또 박살나고, 이게 또 찾아올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박살날 거에 대해서 겁을 먹어갖고 나는 매매 못해, 그러면 더 큰일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3월달 기억나시죠? 3월달에 비료주, 사료주들 들어갔던 것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100 몇 프로 올라갔어요. 대주산업은 3월달에 들어갔던 게 100 몇 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단타 타이밍이 다음 주서부터 나온다, 뭐 다음 주에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 안전한 타임이 나오면, 안전한 타임이 안 나오면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올해 3월달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나왔었던 그 타이밍처럼 종목들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또 뭐가 나온다? 박살 타이밍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게릴라 전법을 써야 돼요. 반등 주면 잘 팔아먹고, 쭉 빠지면 바닥에 다시 사고, 또 반등 주면 잘 팔아먹고, 또 쭉 박살나면 다시 사고, 이거를 해야 되지 그냥 끌고 가고 물타기하고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다시 소통방송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섹터의 종목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SK가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K가스.
오늘 아침서부터 가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뭐 아침부터 종목들이 다 강하지는 않고 처음에서 일부 종목만 강했다가 특히 오늘은 가스 관련주 아침부터 강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전 종목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가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유럽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그 부족 내지는 대란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유럽 연합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가스 공급의 위기 단계인 1단계인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1단계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까지도 지금 비상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러시아한테서 이제 가스를 받아서 에너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노스트 스트림 1, 그러니까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60% 축소한 영향으로 지금 그 러시아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화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스 관련주들인 이거 SK가스는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한 13만 원 이상에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나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단타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많이 지금 오늘 6%나 반등 줬죠.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고점에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의미가 없죠. 바닥에서 오늘 산 사람들은 6% 수익인 거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60% 떨어졌다가 줄어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올라간 이유는 오늘 플랫폼 규제에 대한 혁신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종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최고 경영자들과 학계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그런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된 자율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움직였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오늘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물려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더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세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진정이라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익 권역에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제도 팔라 그랬죠. 계속 팔라 그랬습니다. 근데 떨어졌다 다시 반등 줬는데 지금 이런 게 불리해요. 뭐가 불리하면 지금은 급락해 있고 30% 마이너스 단기간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먹고 차라리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점수는 한 65점 양, 아직 시장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70점 미, 점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반도체 IT도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세 신현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시장 점수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들어봤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이제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에는 대구 영남일보 사옥에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부산일보 사옥에서 진행됩니다. 급락장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을 우리 시청자분들, 급락장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세한 강연한 내용과 힘든 시장에서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대응 전략 짜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하수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금요일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 또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